유럽의 어느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라면 봉지 몇 종류가 조용히 사라진 날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아침에 나와 그 자리를 비우고 다른 물건을 채워 넣었고 손님들은 한동안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날 덴마크의 식품 당국이 아주 이례적인 발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던 한국산 라면 3종류를 매장에서 전부 걷어들이라는 회수 명령이었어요. 이유가 좀 특이했습니다. 상한 것도 아니고 이물질이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한 번에 다 먹으면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식품 회수라는 말은 원래 아주 무거운 말입니다. 세균이 나왔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을 표시해서 빠뜨렸을 때 쓰는 조치인데 맛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 일은 흔한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은 그날 세계 여러 나라 뉴스에 실렸습니다. 북유럽의 조용한 나라가 아시아에서 온 라면 몇 종류를 위험식품으로 지정했다는 이야기는 기사 제목만 봐도 한 번 더 눈이 가는 종류의 소식이었으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뚫어놓은 유럽 시장에서 제품이 매대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만든 회사에도 타격이고 한국 식품 전체의 이미지에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사에 달린 반응도 처음에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자극적이라는 말이 늘 따라다녔는데 이번에 정부 기관이 그 말에 도장을 찍어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회수 대상이 된 것은 매운맛을 특히 강하게 만든 제품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제품군은 아주 매운 것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 매운 정도가 보통 라면과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러니 상대 당국의 판단이 아주 엉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분 함량만 놓고 계산하면 어린아이가 한 봉지를 다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계산에는 빠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로 그 라면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빈틈이 나중에 이야기를 뒤집는 열쇠가 되는데 그건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좀 이상했습니다. 회수 조치가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그 라면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의 젊은 사람들이 이 라면을 구하려고 아시아 식품점을 돌아다녔고 그렇게 구해온 봉지를 자랑하는 영상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먹어보고 반응을 찍는 영상이 쏟아졌고 조회수가 붙었어요. 어느 나라 정부가 위험하다고 지정한 음식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건드리는 아주 강력한 문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회수 소식을 다룬 기사 밑에는 어디서 살 수 있느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위험하다는 경고를 읽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구매처를 묻는 일이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몇몇 나라의 아시아 식품점 앞에는 줄이 섰습니다. 평소에는 진열대 아래쪽 구석에 놓여있던 물건이 계산대 옆으로 올라왔고 며칠 만에 다 팔려서 빈자리만 남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 라면부터 찾는 손님들이 들어왔고 주인은 그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어제까지 안 팔리던 물건이 하루 만에 바뀌었으니 놀랄만도 했습니다. 가게로 치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주인이 돈을 들여 간판을 새로 달았는데 아무도 안 보다가 어느 날 옆집에서 저 집 물건 위험하니 사지 마시오라는 벽보를 붙였더니 그때부터 손님이 몰려든 겁니다. 여기서 문장을 하나 꺼내 놓을게요. 벽보가 간판보다 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건 간판보다 남이 붙여준 경고문이 훨씬 큰 광고가 되어버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문장만으로 끝나면 그냥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이게 왜 산업 이야기가 되는지는 숫자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그 회수 소동이 있고 나서 2년쯤 지난 지금 우리 식품 수출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 농식품과 그 연관 산업을 합친 수출액이 53억 8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숫자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주면 5%가량 늘어난 수치였어요. 이 숫자가 나온 날 부산항에서는 라면을 실은 컨테이너가 줄지어 배에 올랐어요. 몇 해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서 있던 물량은 이만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라면 하나만 따로 떼어보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상반기 라면 수출이 9억 3,500만 달러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넘게 늘어난 숫자였어요. 농식품 수출 전체에서 라면 한 품목이 차지하는 몫이 17%를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숫자는 따로 있어요. 상반기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금액이 2억 5,600만 달러 정도인데 그 가운데 2억
2억 400만 달러가 라면에서 나왔습니다. 늘어난 몫의 8알이 라면 하나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뒤집으면 이렇게도 읽힙니다. 라면을 빼고 나면 우리 농식품 수출은 올해 거의 제자리였다는 뜻이 되니까요. 같은 숫자인데 앞에서 읽으면 자랑이고 뒤에서 읽으면 걱정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숫자를 볼 때 늘 2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고 한 번은 그 늘어난 몫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앞에 읽기만 하면 기분은 좋은데 아무것도 알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은 되게 조용히 시작합니다. 어느 해에 갑자기 뛴 것처럼 보여도 그 전 몇 해 동안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그림이 또 달라져요. 우리 라면을 가장 많이 사간 나라는 중국이었고 3억 8,5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으로 2억 5,500만 달러 가까이 됐고 그 뒤를 네덜란드가 이었는데 7,700만 달러대였어요. 이 순위는 저도 처음에 한 번 더 봤어요. 중국이 첫 자리라는 것이 좀 뜻밖이었거든요. 중국은 라면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이고 자기 나라 제품도 아주 많은 곳이니까요. 그런 시장에서 수입 라면이 3억 달러 넘게 팔린다는 것은 값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선택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물건이 이 나라들에서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시아 식품 코너 안에만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일반 라면 진열대에 다른 나라 제품과 나란히 서 있어요. 뒤쪽 자리에서 앞쪽 자리로 옮겨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 가장 길었습니다. 네덜란드라는 이름이 여기 왜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로테르담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내려진 물량이 다시 유럽 여러 나라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사실상 유럽 전체의 소비를 보여주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묘합니다. 회수 명령을 내렸던 그 대륙이 지금 우리 라면을 손꼽히게 많이 사가는 곳이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벽보를 붙인 동네에서 물건이 제일 빨리 팔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쪽 숫자도 눈에 띕니다. 우리 농식품 수출에서 미국 한 나라만 상반기에 10억 4천만 달러를 넘겼는데 반기 기준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몇 해 전만 해도 우리 농식품 수출 전체가 1년에 10억 달러 근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속도가 꽤 빠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우리 음식에 대해 가장 까다로울 것 같은 시장인데 이쪽 라면 수출액이 몇 해 사이에 계단을 밟듯 올라갔습니다. 한 해 걸러 한 계단씩 올라서더니 그래도 18% 넘게 늘고 있어요. 한번 튀었다가 내려앉는 모양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회사 쪽 숫자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 라면을 만드는 회사의 올해 첫 분기 매출이 7,144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1,771억 원이었는데 둘 다 창사 이래 가장 큰 숫자였어요. 상반기 전체로 보면 해외 매출이 6,28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5%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대에서 58%로 올라가면서 국내보다 밖에서 더 많이 파는 회사가 됐어요. 지역별로 쪼개보면 유럽 매출이 지난해보다 215% 늘었습니다. 3배가 넘게 뛰었다는 뜻이에요. 회수 소동이 벌어졌던 바로 그 시장이 성장률로는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셈입니다. 숫자들을 한 줄로 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회수 명령이 나온 해에 그 회사의 해외 비중은 절반이 안 됐는데 2년 만에 6할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 사이 국내 매출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으니 밖에서 늘어난 몫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 회사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라면 수출 전체가 같은 기간 내내 늘었고 늘어난 속도도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 회사가 잘 된 이야기가 아니라 품목 하나가 통째로 올라간 이야기란 뜻이에요. 이 정도 숫자가 몇 해에 걸쳐 이어지면 유행이라는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색해집니다. 유행이라면 한두 해 튀었다가 꺾여야 하는데 이 숫자는 여러 해에 걸쳐 계단을 한 칸씩 밟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벽보가 간판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그 벽보 한 장으로 이 계단이 다 설명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 계단은 대체 언제부터 놓이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를 다시 그 회수 소동으로 돌려야 합니다. 회수 조치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취한 대응이 조금 특이했어요. 흔한 방식이라면 유감을 표시하고 외교 경로로 항의하는 정도였을 텐데 이번에는 서류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식품 당국이 만든 것은 위해평가 보고서였어요. 사람이 이 라면을 실제로 어떻게 먹는지를 기준으로 매운 성분의 섭취량을 다시 계산한 자료였습니다. 봉지에 든 소스를 통째로 삼키는 상황이 아니라 끓는 물에 면을 익히고 소스를 섞어서 먹는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에 조리 과정을 담은 영상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이 라면이 어떤 방식으로 조리되고 어떤 형태로 식탁에 오르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서류로만 설명하면 오해가 남을 수 있으니 아예 보게 만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접근이었냐면
상대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계산의 전제를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성분이 얼마나 들었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한 번에 얼마나 먹느냐로 질문을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상대 쪽 당국이 세 종류 가운데 두 종류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가장 매운 한 종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시 매대에 올라간 거예요. 그건 생각보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규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료로 뒤집은 사례였고,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식품 수출에서 이런 종류의 분쟁은 사실 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나라는 특정 첨가물을 못 쓰게 하고, 어떤 나라는 표시 방식을 문제 삼고, 또 어떤 나라는 아예 원료 자체를 막아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 문턱에 걸리면 그 시장은 통째로 닫힙니다. 그래서 이런 문턱을 넘는 일은 회사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정부기관이면 답을 하는 쪽도 정부기관이어야 말이 통하거든요. 그런 일이 한 달여 만에 정리된 데는 그 구조가 작동했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대응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물건이 배대에 다시 올라가면 그걸로 끝이고,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일이 예외였던 것은 그 사이에 벌어진 소동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진짜 큰 일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회수와 철회 사이에 그 한두 달 동안 라면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져 버린 겁니다. 광고비를 아무리 써도 하기 어려운 종류의 노출이었습니다. 벽보가 간판보다 컸습니다. 회사가 만든 광고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좀처럼 닿지 못했는데, 그 나라 당국이 붙인 경고문은 단번에 모두에게 닿았어요. 물론 이걸 운으로만 설명하면 게을러집니다. 벽보가 광고로 바뀌려면 몇 가지 조건이 미리 갖춰져 있어야 했거든요. 그 조건들이 이 이야기의 진짜 뼈대입니다. 첫째로, 물건이 이미 세계 여기저기에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화제가 돼도 살 수 있는 곳이 없으면 화제는 그냥 지나가요. 그 전에 이미 100곳이 넘는 나라에 유통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며칠 안에 매출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유통망을 까는데 걸린 시간이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긴 부분이에요. 나라마다 식품 기준이 다르고 표시 규정이 다르고 통관 절차가 다릅니다. 그 자리를 만드는데 10년쯤 걸리고, 그 다음에 물건이 실제로 팔리는 데는 몇 달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몇 달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 10년은 뉴스가 되지 않으니까요. 둘째로, 매운맛이라는 것이 영상으로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땀을 흘리고 물을 찾는 장면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언어가 달라도 그대로 전달되는 몇 안 되는 경험입니다. 이건 다른 식품과 견줘보면 분명해집니다. 아무리 잘 만든 장이나 김치도 한 입 먹고 나오는 반응이 조용하니까요. 매운맛은 반응 자체가 볼거리가 되는 거의 유일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같은 장면이 나라만 바꿔서 계속 올라와도 사람들이 계속 봤어요. 매운맛은 몇 번을 봐도 처음 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좀 드문 성질의 소재였습니다. 셋째로, 그 무렵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놀이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도전할 대상을 찾아다니던 사람들 앞에 어느 나라 정부가 위험하다고 공식으로 붙여준 딱지가 나타난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도전 과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만든 성공이 아니라 미리 깔아둔 판 위로 우연히 떨어진 경우였어요. 판이 없었다면 그 우연은 그냥 며칠짜리 해프닝으로 끝났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을 하나 짚고 갈게요. 어떤 제품이 세계에서 팔리면 우리는 보통 그 제품이 좋아서 팔렸다고 생각합니다. 맛이 뛰어나서 품질이 좋아서 팔렸다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훨씬 어려운 일은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자리에 놓아두는 일입니다. 매대에 어느 칸을 얻느냐, 어느 유통업체의 목록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맛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 자리를 얻으려면 그 나라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다 맞춰야 하고, 물류창고에 재고를 미리 쌓아둬야 하고, 팔렸을 때의 손실도 감당해야 합니다. 몇 해 동안 손해를 보면서 자리를 지키는 회사만 그 칸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벽보가 붙었을 때 그 벽보를 광고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 몇 해의 손실을 이미 치른 뒤였기 때문입니다. 벽보가 간판보다 컸습니다. 다만 그 벽보 아래에 걸어둘 간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판이 깔려 있어도 물건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바로 그 문제였어요. 주문이 갑자기 늘었을 때 라면 회사가 마주한 것은 주문서가 아니라 공장이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주문이 그 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라면은 반도체처럼 정밀한 물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산 라인을 한 달 만에 늘릴 수 있는 물건도 아닙니다.
가루를 반죽하고 면을 뽑고 튀기고 식히고 포장하는 설비가 한 줄로 길게 이어져 있고 한 곳만 늘려서는 전체 생산량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사는 경남에 공장을 하나 더 세워 재작년 여름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공장 하나로 연간 8억 개가 넘는 라면을 더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공장의 올해 상반기 가동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가 좀 애매해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읽으면 안심이 되는데 크게 지어놓은 설비가 아직 놀고 있다고 읽으면 불안해집니다. 저는 이 애매함이 이 산업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수요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설비를 미리 크게 지어야 하는데 크게 지으면 그만큼 비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공장을 짓는 결정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라인을 깔고 사람을 뽑고 나면 주문이 줄어도 그 설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유행을 타는 상품일수록 이 결정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지으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배에 실을 자리를 잡는 일, 현지 창고를 늘리는 일, 유통업체와 물량을 다시 협의하는 일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만드는 능력이 늘어도 보내는 능력이 안 늘면 결국 같은 자리예요. 라면은 부피에 비해 값이 싼 물건이라 운임에 특히 민감합니다. 한 봉지에 붙는 운임이 몇백 원만 올라가도 남는 것이 확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 산업에서는 어디서 만드느냐가 곧 얼마나 남느냐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의 문장을 꺼내 볼게요. 벽보가 간판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벽보가 불러 모은 손님을 다 받아내려면 결국 부엌이 얼마나 큰지가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벽보 덕에 이름이 알려졌고 자료로 규제를 뒤집었고 공장까지 지어서 밀려드는 주문을 받아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뒷장이 있어요. 지금부터가 오히려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관세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물건에 매기는 세율이 15%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라면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됐어요. 여기서 회사마다 처지가 갈렸습니다. 어떤 회사는 미국에 파는 물량을 전부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배로 보내고 있었어요. 국내 고용에는 더없이 좋은 구조였지만 관세가 붙는 순간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과 값을 올리는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하게 됐어요. 값을 올리면 잘 팔리던 흐름이 꺾일 수 있고 안 올리면 이익이 깎입니다. 어느 쪽도 마음 편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값을 올리는 일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는 매대에 올릴 물건을 고를 때 값을 아주 깐깐하게 보는데 쪽 사정으로 값을 올려달라고 하면 자리에 다른 나라 제품을 놓겠다는 답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가 붙었을 때 회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협상이 아니라 계산에 가깝습니다. 얼마를 우리가 떠안고 얼마를 넘길지 어느 품목을 올리고 그 품목을 그대로 둘지를 하나하나 정해야 하니까요. 정작 더 얄궂은 것은 문제가 잘한 쪽을 때린다는 점이에요.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해온 회사일수록 타격이 크고 진작에 밖에 공장을 지어둔 회사일수록 덜 아픕니다. 국내 생산을 고집한 것이 그동안은 미덕처럼 이야기됐는데 관세 하나로 그 미덕이 부담으로 바뀐 셈이에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권이 바뀌어서 불리해지는 일은 산업에서 꽤 자주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관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파는 나라 안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라면 회사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사는 미국 서부에 첫 현지 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퇴 뒤 가동을 목표로 잡았고 다른 회사는 중국에 아주 큰 공장을 올리고 있는데 다 지어지면 전체 생산 능력이 4할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 그 나라에서 팔리는 우리 라면은 늘어나지만 그 나라 항구에서 나가는 수출액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고 있는 수출 숫자는 산업이 성공할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회사의 매출과 나라의 수출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 일할 사람도 밖에 있게 됩니다. 국내 공장을 계속 돌리려면 국내에서 만들어 보내는 편이 좋은데 관세는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밀어요.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지 공장은 짓는다고 바로 같은 물건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다르고 밀가루가 다르고 기름이 달라서 같은 배합으로 만들어도 맛이 미묘하게 달라지거든요. 차이를 맞추는 데만 몇 해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해외 공장을 세운 회사들도 처음에는 한동안 국내에서 만든 것을 같이 보냅니다. 현지 물건과 국내 물건이 섞여 나가다가 천천히 비중이 바뀌는 방식이에요. 과도기가 길면 길수록 국내 공장은 조금 더 버틸 시간을 법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에 수출 전용 공장을 새로 짓는 흐름도 같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부산 쪽에 수출만 담당하는 공장을 올리고 있고 다른 회사도 국내 수출용 라인을 크게 늘리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흐름과 남는 흐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오래 걸릴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한 품목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농식품 수출 증가분의 8할이라면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왜 위험하냐면 맛이라는 것이 결국 유행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영상 문화가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 회사가 비슷한 제품을 더 싸게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러 나라 회사들이 매운 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맛을 흉내내는 일은 반도체를 흉내내는 일보다 훨씬 쉬워요. 설비도 그리 비싸지 않고 특허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상표와 이야기 정도입니다. 이 라면이 어떤 사건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동안은 흉내낸 제품과 구분이 되는데 기억이 흐려지면 남는 것은 값싸움이에요. 값싸움으로 가면 우리가 유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원료를 대부분 밖에서 사오고 원비도 낮지 않은 나라니까요. 아니 이 산업이 지금 자리를 지키려면 매운맛 말고 다른 축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 규제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매운 성분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우리가 한번 뒤집었다고 해서 다음에도 뒤집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번에 통했던 것은 자료가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가 없는 시장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 벽보는 광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냥 위험한 음식이라고 기억하게 될 테니까요. 벽보가 간판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벽보의 내용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읽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성공담으로만 정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만든 물건 하나가 우연히 붙은 벽보 덕분에 세계로 퍼진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우연에 얼마나 오래 기댈 수 있느냐는 질문이 함께 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질문은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과연 다음에 올 품목은 준비되고 있을까요? 그 품목도 벽보 없이 스스로 알려질 방법을 갖고 있을까요? 현지 생산으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국내 공장과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렉이라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로 읽게 될까요? 아니면 산업이 자란 증거로 읽게 될까요? 지금 라면 다음 자리를 노리는 품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자도 있고 음료도 있고 냉동식품도 있어요. 근데 그 품목들에는 매운맛처럼 영상 한 편으로 설명되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벽보를 기다리는 대신 쪽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붙이는 겁니다. 조법이든 만드는 과정이든 재료의 내력이든 사람들이 한 번 더 들여다볼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놓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회사 하나가 하기에는 벅찹니다. 때에 대응할 때 정부 기관이 나섰던 것처럼 알리는 일에서도 여러 회사가 같은 판을 나눠 쓰는 구조가 필요할 겁니다.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라면이 잘 팔리니 이 산업 전체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성장을 누리는 회사는 몇 곳뿐이라는 점이에요. 밖으로 나갈 힘이 없는 작은 식품 회사들은 이 흐름에서 비켜서 있습니다. 수출액이라는 숫자 하나로 산업을 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총액은 커지는데 그 총액을 만드는 회사 수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숫자가 좋을수록 그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거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일에서 진짜 값진 것은 라면이 잘 팔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규제 앞에서 자료로 설명해 뒤집어 본 경험 아닐까요? 그 경험은 라면 말고 다른 품목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자산이니까요. 그 경험을 문서로 남겨서 다음 회사가 그대로 꺼내 쓸 수 있게 해두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잘 넘겼다는 기억으로만 남아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수출액 숫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벽보가 간판보다 컸습니다. 근데 벽보는 우리가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붙일지 말지를 정하고 언제 뗄지도 남이 정합니다. 그러니 다음에도 벽보가 붙어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겠죠. 꼭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벽보 없이도 읽히는 간판일 겁니다. 이야기가 매운 라면 하나의 성공담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 식탁 위에서 다음 차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물건은 무엇일까요?